조선 청년이여, 특별지원병에 나가라. 여러분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날, 조선의 황민화 완수의 광영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집안과 동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청년이여, 우리 일본은 이제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어로 쓰여진 이 글의 작가는 가야마 미즈루. 그의 조선 이름은 이광수다. 근대문학의 선구자였지만 대표적인 친일 분자로 전락했던 이광수.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각 분야의 대학 교수 130인이 선정한 20세기 한국 정신사 인물 10인. 한용운, 김구, 신채호 등 열렬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그가 버티고 서 있다. 해방된 지 50년. 우리는 과연 역사를 제대로 청산했는가? 우리의 정신세계는 왜 이광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친일은 과연 이광수만의 문제였습니까?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진정 식민으로부터 해방됐는가? 서울 보강동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지금도 100여 년 전 그리던 교가를 보인다. 을사조약 체결 2년 후 남강 이순에 의해 세워진 이 학교는 대성 숭실과 더불어 대표적인 민족 사학이었다. 학생과 교사들은 독립을 열망하며 이 교가를 불렀다. 이 교가의 작사자 이광수. 흔히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면목은 오히려 독립운동가였다. 자기는 문학을 여기로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럼 너 본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다면 이 사람의 답변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설이라는 문학이라는 이 매체를 이용해서 민족주의 운동을 한다. 1910년대 그의 활동은 눈부셨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상해로 망명한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초대 주필이 되고 도산 안창호를 도와 흥사단 활동을 이끈다. 일본인과 매국노, 친일 부호들은 죽여야 한다는 글을 쓸 만큼 비타협적인 민족운동가의 면모를 보인다. 감격, 자각, 결심, 민족권 깨우친 거 그런 점에서 춘원을 향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한국이 춘원이 한국의 보배였다고요. 가장 빛나는 존재였죠. 이광수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던 1910년대의 조선. 당시의 실정은 요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충청남도 강경. 지금도 이곳엔 그 시대의 흔적이 상처처럼 남아있다. 관사 근방까지 다 늘어섰었죠. 그때는. 일본인의 네, 수는 상점 당시 이 다 지역 인구의 20%를 넘고 있었다. 예, 여기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아주 본거지요. 여기가 이게 중앙동이고 본정택이 바로 밑에 걸음이 본정. 취재팀이 입수한 당시의 일본인 이주 안내서. 일본인들은 이 지역의 중심가와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 내의 과잉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이주 안내서를 만들었다.
심지어 한 해 동안의 기온이 날짜별로 적혀 있을 정도다. こういう人々は、日本の国内ではかなり、いわば階層的に低い身分やあるいは日本の中で差別をされたりそういう人々もまたかなりの部分が朝鮮半島に移住をしていったと思います。 조선 땅에서 한 몫을 잡아보고자 했던 일본인 이주자들. 그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축제를 즐길 만큼 마음껏 활개를 쳤다. 동양 척식 회사를 통해서만 매년 5,000명 이상이 한반도로 건너왔다. 반면 조선인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 헌병과 경찰들이 마음대로 볼기를 치고 잡아가두었다. 일제 경찰들은 일본 이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소한 일에도 직접 개입했다. 쓸만한 땅에는 일본인의 소유를 알리는 팻말이 급격히 늘어갔다. 폭압을 뚫고 전 민족이 떨쳐 일어난 3.1운동. 독립은 전 조선인의 절대 명제였다. 독립운동 운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은 우리가 독립보다는 신념을 길러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는데 3.1운동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논리는 모두 들어가고 이제 즉각적인 독립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앞에 내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즉각 독립, 절대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3.1운동의 운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독립의 기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을 쏜 것이 이광수였다. (1921년) 상해에서 귀국한 이광수. 그가 개벽지에 발표한 민족 개조론엔 모든 조선인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1운동은 야만인들이 자각 없이 밀고 나간 우연한 변화와 같았다. 조선 민족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위, 이기심, 게으름, 비겁함 등 우리 민족성의 문제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다. 3.1운동 직후 일제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여론을 무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한데 조선은 아직 그럴 실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이광수의 주장은 당시 총독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국 민족성의 결함이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결함이 있지만 중국 민족의 결함, 일본 민족의 결함, 영국 민족의 결함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민족 개조론의 근본적인 맹점은 한국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 떨어진 제1차적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하는 명확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한국 민족의 민족성에 근거를 둔 데 잘못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광수는 독립운동을 모두 공상과 공론뿐이라고 매도했다.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독립은 실력을 가지게 된 후에야 논할 일이라고까지 했다. 도대체 이광수는 왜 이토록 급격한 변신을 했을까? 우선 1920년대 초반에 형성된 정세를 1차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3.1운동 직후 착공해 1924년 완공된 강경관문. 총 공사비가 13만 원이 넘는 당시로서는 초현대식 시설이었다. 이 관문이 생기면서 강경 지역은 홍수 피해가 없어졌다.
밀물 때면 수문을 열어 배를 끌어들이고 썰물 때는 문을 닫아 배가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 도크 시설에 조선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생선 타러 오면서 거기 이상한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 이게 관광, 구경거리로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보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일본이 어떤 그 우리가 못 오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저기서 오는 물을 막기로 양쪽이 이 근대 문명의 위력은 총독부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높여주었다. 조선 총독부 토목부장 원정우. 간문의 벽면에 당당하게 새겨진 이 글씨의 뜻은 잘 보고 통제와 이용의 만전을 기하라는 것. 신문명을 모르는 조선인들을 향한 총독부의 오만한 우월감이 새겨져 있다. 신문명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다. 1920년대 설치된 이 간문 덕택의 포구 안에는 한꺼번에 230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었다. 충청 호남 일대의 수산물이 모두 강경을 통해서 거래된다. 강경의 중흥을 가져온 수문의 위력.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근대 문명의 위력은 조선인들을 주눅들게 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또 건물 이것도 웅장한 데다 대고 숙연해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걸 통해서도 식민지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전략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하나하나를 근대 문명의 위력은 단지 기술 영역에만 그치지 않았다. 1920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 선거 자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 봉건 왕조 아래서 살아온 조선인들에게는 민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다. (1차) 선거 때 투표율이 70%.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해종 13년 강경 간문의 또 다른 벽. 춘공. 이건 니시마, 서도, 길이. 이게 이제 저기 그전에 일본 사람 저 간장 공장에 있어요. 철도. 공사의 주체가 강경 면협의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일본인과 조선인 대주주들로 구성된 이들은 소위 그 지방의 유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일제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하급 관리를 중심으로 조선인 관리 채용을 늘렸다. 조선인 자본가들에게는 회사 설립을 자유화시켜주고 보조금도 지급했다. 지주를 위해 산미 정식 계획을 실시하고 조선 쌀의 일본 내 판로를 보장해 주었다. 민족 자본가의 어떤 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화해주고 어느 정도는 자유를 둬주고 또 산미 정식 계획을 통해서 지주들의 쌀 생산이 일본의 대량 수출의 길을 더욱더 열어줌으로써 지주들이 더욱더 그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지주 계층이나 또 민족 자본가 계층들이 어느 정도 그 숨통을 트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인 잡지 조선을 비롯 각종 인쇄물과 활동 사진을 대량 유포해 소위 문화통치 시책을 홍보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인을 장려하고 공존 공영을 내세우면서 개혁에 대해 달콤한 환상을 주입시켜 독립의지를 마비시키려 했다. 반면 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인다. 외교 중심론을 내세웠던 이승만은 탄핵 결의를 받고 미국으로가 돌아오지 않는다. 무장투쟁론을 내세웠던 이동희는 노령으로 다시 돌아가고
임시정부를 다시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신채호는 북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임정 개전론을 주장한 안창호도 얼마 후 미국으로 가고 상해에는 김구만이 남아 외롭게 임시정부를 지킨다. 국내에서도 분열상이 나타난다. 일부 근대화론자들에 의해 자주적인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기대까지 받았던 물산 장려운동.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중산 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급속히 세력이 위축됐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국내 자본가도 외래 자본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기존 회사 외에 새로운 공장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꿈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는 계기가 된다. 일제를 통해서 보는 근대라는 것은 민족적 가치하에서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제 침략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민족적 가치보다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 지식인들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민족개량주의가 발현하게 된 원인이자 민족개량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논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가 타협론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다. 도쿄 교회의 메이지 학원. 14살 어린 나이에 이광수는 일진회가 파견한 유학생으로 뽑혀 이곳에서 중학 시절을 보냈다. 반세기 넘은 지금도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이광수의 학적부. 그는 대단히 적응이 빠른 모범생이었다. かなりともかくまず頭がいいですね。優秀な学生であるということとですね。やはりその自分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人生を非常に豊かに生きている人だ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ね。非常に多感でですね。 고아 출신이었던 이광수는 이 학교의 비교적 세련된 분위기에 금방 빠져든다. 난생 처음 접한 근대 학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1차) 유학 시절부터 그는 일본이란 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1915년부터 4년간의 2차 유학 시절은 더 큰 문화적 충격을 준다. 그 당시 동경은 이미 아시아 최고 경제 대국이었다. 만성적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올라섰다. 1차 대전으로 무주공산이 된 아시아 시장을 독점한 결과였다. 초기부터 군사력도 강대했다. 뻗어가는 나라 일본.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유학생들에게 밉지만 부러운 근대의 모델이었다. 가보면 또 뭐 지하철도 있고 다 발달되어 있죠. 큰 집 있고 대학 있고 병원도 많고 공장도 많고 우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야, 우리의 어두운 현실, 일본의 발전된 상황 이걸 바라보면서 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까 해가지고. 당시 정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이광수는 당시의 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아무리 해외에서 민족주의 사상 혹은 독립운동이나 혁명 사상을 고취했던 자라도 동경에 와서 2, 3년간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사상이 사라지게 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광수는 사상적인 차원에서도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일본 근대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 한때 조선 개화파를 지원하고 조선인 관비 유학생을 관리하는 등 친한파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철저한 서구화 지상론이었다. 소위 타라 입구론. 심지어 제국주의를 문명의 전파라는 차원에서 긍정하기까지 했다. 만년에는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에 빠져들었다. あの当時の日本の知識人は世界はダーウィンが言うような意味でのいわばその劣等なものと優れたもの、それが明確に競争やあるいはさまざまな力の拡張を通じていわば淘汰されていく、それを19世紀の東アジア世界をめぐるパワーポリティクスとして彼らは理解したと思います。만년의 후쿠자와는 조선은 스스로 개화할 능력이 없으니 아시아 문명의 우두머리인 일본이 진출해서 개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광수에게 후쿠자와는 여전히 숭배의 대상으로 남았다. 그의 묘지를 방문한 이광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내 가슴 속에는 무한한 경모와 감개가 교차한다. 신문명인의 표본인 선생은 선생의 조국 일본의 영광됨과 함께 영원히 영광되리로다. 당시 일본 학계는 타라 입구론의 영향 아래 각종 유사 학문을 급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구화 지상주의에 빠져든 이광수는 이미 저항력을 상실해버린 후였다. 일본 식민학의 본산이라 불렸던 홋카이도 대학.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을 뒷받침하는 각종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이 대학의 동물 실험실은 아시아 각인종의 유구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등 소위 동양학의 중심이었다. 일본은 なぜ 중국과 조선과 만주とかなり似通っていながらなぜ日本だけが西洋化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たのか。じゃあ彼らとどこがどう違うのか。こういうことをやはり学問的に科学的に、立証するというところにこの東洋学の一つの目的があったと思います。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사람은 학장 사토 쇼스케와 니토베 이나조 교수. 현재 일본 5천년 집회의 인물로 선정된 식민학의 아버지 니토베는 조선에 대해 말라 죽은 나라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후 비슷한 내용의 연구서들이 뒤를 이었다. 조선은 역사적으로 독립한 적도 없고 민족성으로 보아 독립 능력도 없다는 왜곡을 통해 독립의지의 싹을 잘라버리는 의도였다.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학의 이름을 빌린 그런 정치적인 캠페인으로서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이러이러한 그 유전적 특질이 있다. 인종적 특질이 있다. 중국민족은 이러이러한 인종적 특질이 있다. 하면서
일본 민족을 아시아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런 열등한 민족을 지배할 만한 자격 있는 인종으로 상징화시키는데 개념화시키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적어도 이광수에 있어서는 확실히 관철됐다. 민족 개조론보다 2년 먼저 쓰여진 조선인. 그 내용이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순서조차 다르지 않다. 어린 나이에 일본을 통해 근대를 배운 이광수.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시점에도 그의 내면에는 이미 또 다른 이광수의 모습이 겹쳐져 있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무정. 그 속에서 주권 상실을 눈앞에 둔 조선의 현실은 날로 아름답고 팔뚝에 힘이 솟는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근대화, 그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층이 느끼게 되었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대혼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부국강병의 그런 원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판단이 스스로의 인종적 유전종, 오히려 더 길게 보면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뿌리 자체를 거부하게 되거나 그러한 특성 자체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내부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내면 풍경이랄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광수뿐만 아니고 많은 그 혈액탄을 건너갔던 근대를 일본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이것은 이 자기들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도 또 어쩌지 못하는 그런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광수도 물론 그렇고. 어쩌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내부적 모순과 이중성.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월 말 일본 국회 도서관. 취재팀이 발견한 총독부 기밀 문서 중에 한 편지 속에서 이광수의 이름이 발견된다. 이광수에게 새로운 잡지의 발행을 허가해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해 줄 수 있게 하고 그 이유는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해주자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이토 총독의 정치 고문인 아베 요시에. 그는 주 상해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이광수의 귀국 공작을 총지휘하고 수당만 해도 당시 일반 기자 월급의 15배에 해당하는 3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아일보에 입사시켰다. 국내 최대 일간지 편집국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광수. 그의 뒤에는 평생 아베의 그림자가 있었다. 일제의 포섭 공작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임 첫날 강우규 의사의 폭탄 세례를 받았던 사이토. 한복을 즐겨 입으며 민생 현장을 찾는 등 조선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는 듯했다. 하지만 회유의 명수란 별명을 가진 그는 막후 공작을 통해 실력 양성을 지향하는 조선인들의 민족 감정을 역이용해서 민족주의자들의 칼끝을 독립 포기의 방향으로 돌려세웠다.
심지어 대표적인 민족 사학들에서조차 그의 개량적인 조치에 감사하는 병풍을 보내기도 했다. 3.1운동 직후 괴멸 상태에 빠졌던 친일파들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이토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우선은 실력을 먼저 기르고 근대 문명을 먼저 세우자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앞에 나서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국내에서의 일제에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은 당분간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했고 강함의 이러한 운동들을 실력 양성 운동을 체내적인 운동, 어용적인 운동으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에 많은 그 운동 세력들이 말려들었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운동 전선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운동을 분열시킨 후에 일제는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경수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 당시 세워진 도정 공장이다. 그들은 강경에만 5개의 도정 공장을 세웠다. 조선인 노동자를 80여 명이나 고용할 만큼 대규모의 시설. 1920년대 일본으로 유출된 쌀의 25%가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갔다. 강경 인근의 논산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이었다. 이 넓은 호남평야에서 수탈한 모든 곡식을 일단 도정 공장에다 갖다가 1차 도정을 합니다. 껍데기를 벗겨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금강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 착취 어떠한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간문도 만들었고 간문에 겸해서 이런 도정 공장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금강의 백기를 통한 충청도와 전라도 곡창지대의 수탈. 강경 가문은 개발을 통한 수탈로 바뀐 일제의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수탈 물량이 늘어나자 일제는 철도를 건설했고 곡물검사소, 각종 금융기관을 속속 세워 강경을 수탈기지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저항의 구심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얻었다는 데 자족했다. 독립이란 커다란 목표는 어느덧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조선인 노동자들은 사소한 계층적 이해를 지키기에 급급했다. 그들이 와서 많은 사업체를 벌렸기 때문에 많은 고용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우선 밥벌이라도 하니까 여기서는 일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경이었어요. 1920년대 후반 농민층의 몰락이 계속되고 문화 통치의 기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조직, 대중투쟁을 이끌기 시작한다. 절대 독립의 깃발이 다시 올려졌다. 하지만 전 민족의 역량이 모아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결국 해산되고 만다. 독립운동은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 당시 이광수는 신간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원칙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인도의 간디의 운동은
실제로 영국에 대해서 매우 비타협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지향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디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영국 상품 불매운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국의 상품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매우 비타협적인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의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실내양성운동 운동자들은 결코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디의 태도와 국내 실내양성운동 운동자들의 태도는 비타협과 타협이라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독립운동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가져오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이광수. 그가 주력한 것은 농촌 계몽운동이었다. 경기도 안산에는 그와 관련된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무대였던 이곳. (1932년) 협성신학교 3학년이던 최용 씨는 샘골 마을에 찾아온다. 분화로우드 운동에 참가해 활동했던 이 마을에 정착해 강습소를 설립하는 동 농촌 계몽운동을 벌린다. 당시 이광수가 주창했던 분화로우드 운동, 문맹 퇴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 운동은 별다른 지원이 없이도 4년간 5,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팜플렛 하나밖에 없어. 가계하고요. 그거 아주 팍팍한 놈 그거 몇 페이지 될까? 그런 거 한 대 페이지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받침법하고 뭐 그렇게 한글 읽을 수 있게 조그만하게 팍팍한 그거뿐이었어. 하지만 곧 일제의 탄압에 자, 여기 글이 다 보이죠? 네. 배워야 산다. 영화 누구든지 상록수는 학교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 일제는 농민들의 각성을 두려워했다. 그냥 뭐 들어와서 그냥 구두구나 경찰 그거 신고 가차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돌아보고 그걸 뺏으려고 그 강세포를 뺏어서려면 그때는 저 바로 했고 그러다가 같이 저 그걸 보내려고 강세포를 못하게 했죠. 운동 참가자들은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광수는 일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데만 신경을 썼다. 거듭되는 탄압과 역경 속에서 최용 씨는 숨을 거둔다. 학교는 경찰 밀정인 오야마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얼마 후 폐교된다. 그때 이제 경찰력으로 완전히 제지해버리니까 신문사가 또 그걸 못하니까 신문사가 리드해가지고 갔는데 신문사가 그걸 중단하니까 뭐 학생들은 신문사 조동하는 데서 하지 학생들 자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분화로우드 운동은 4년 만에 중단되고 만다. 분화로우드 운동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광수가 이 운동을 고모하기 위해서 쓴 소설 흙 속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저자 후기에서 이광수는 우리 농촌이 못 사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밝힌다. 심지어 만주로 출정하는 일본 군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도 농촌을 근대화할 수 있다는 그의 비현실적인 근대화 노선이 안고 있는 한계였다. 그래서 기본적 인식에서 바로 그런 그 실천상의 문제가 바로 그대로 연결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품도 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뭐 결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그 민족의식이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그 농촌 계몽 운동이
뭐 조국민을 위한 이런 것인가라고 의심하게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의 농촌에 대한 저항력은 오히려 증대한다. 충청남도 논산군 갈산리. 30년대 초반 이 마을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식민지의 모순과는 거리가 먼 듯이 보였다. 마을 중앙에 길이 새로 나고 지붕이 개량되고 마을 회관과 정미소가 세워졌다. 당시엔 도해지에서도 드물었던 목욕탕을 마을 안에 4개나 만들었다. 가정 때문에 이게 목욕탕인 거야. 사람들 와서 이게 목욕탕 만드는 게. 그전에는 우리는 목욕탕이라는 게 없지. 당시 이 마을 모습은 여느 조선인 마을과는 달랐다. 소위 신장로를 따라서 근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섰고 조선인 거주지는 마을 외곽에 있었다. 부업용으로 재배한 뽕나무밭이 마을 곳곳에 있었고 입구에는 일본인의 거주지와 그들의 과수원이 있었다. 마치 일본의 농촌처럼 잘 다듬어진 모습이었다. 소득 증대 사업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이 보였다. 다른 마을 같으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었지만 이 마을 주민들의 통장에는 상당액이 예금되어 있었다. 상당수 주민들은 생명보험까지 들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막 가마이를 막 우리가 가마이를 막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보험도 들고 외금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광수도 이 마을을 농촌 근대화의 모범 사례로 극찬한 기사를 싣는다. 하지만 이 마을의 정체는 따로 있었다. 일제가 실시한 농촌진흥운동,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모범부락이었던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해 일제는 조선에서 관제 잘살기 운동을 벌인다. 그것이 바로 농촌진흥운동. 조선 농촌이 피폐한 것은 농민들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이라며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소득 증대, 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갈산리 진흥회의 사업 내용. 일본인 집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내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작물을 재배하고 부업 소득을 강제로 적립해 세금으로 거두는 것 등이다.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그 떡을 주고 조선 농촌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 조선의 마을들을 일제의 체제 내로 편입하려고 하였던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농촌진흥운동과 농촌진흥회의 보급은 우리 조선민족이 일제에게로 상당 부분 포섭되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동양척식회사 농장의 마름이었던 박모 씨. 그 공로로 일본 천황의 표창까지 받은 그는 진흥회를 조직하고 방순사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오호 담당제를 실시해 주민들을 상호 감시하게 하고 유연한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지. 꼭 지었는지 반응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얘기도 못하지. 말하면 그날 그가 바로 소작권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마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선전을 위해 일제가 나눠준 작은 이익에 안주하고 만다. 가재도 그런 편이라고 지붕에 사람은 아마 도와줄 것도 아니에요. 용이라도 더 주고 그런 게 간단하게 이 금방 10년 팔았던 어디 가재지 이 그런 게 아무리 돈을 줘도 남는 것이
힘들거든요. 아, 남한일 때 가짜 이상 안 없어진 게 뭐 말하고 있어. 남한일 때는 뭐 전국까지 내가 두째 가면 불행했어. 그때는 애들 때. 이광수가 추구했던 농촌의 근대화는 점차 일제의 농촌 진흥운동과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간다. 30년대 후반 이광수는 집가하며 역사 소설의 세계로 도피한다. (1937년) 일제는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낸다. 군국주의의 깃발 아래 더 넓은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장악하기 위해 대륙 침략을 벌인다.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연합한다. 미국, 영국 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2차 대전의 서막이었다. 미국과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제는 조선에 대한 핍박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어떤 상황에서 배반하지 않는 총알바지를 만들기 위해 조선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전향의 압력이 본격화된다.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활동을 뒤늦게 문제 삼아 잡아가두고 전향을 강요했다. 전향자의 수는 대폭 증가한다. 이광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国際連盟が負けたような形になると。そして今度日中戦争が起こる。で少なくとも連戦連勝という。でこういう日本に自分たちが独立運動をして勝てるのかというふうなことでですね、徐々にその独立への展望を失っていったのがちょうどこういうふうな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곁을던 힘이나 심기 조선에서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대중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일제의 어떤 타격이란 건 곧바로 그들의 전면적인 투항을 결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 어떠한 자기를 도와줄 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광수의 근대화 논리는 이때를 계기로 그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젠 아예 일본인이 되자고 주장한다. 최소한 2등 국민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속의 논리였다. 출정가를 작사하는가 한들 징용을 근대적인 기술을 배우는 기회로 삼자는 등 궁색한 논리를 둘러대며 민중들을 현혹시켰다. 일본 자체가 근대적 논리의 실현자라고 받는 거죠. 아시아 안에서 일본이 근대적인 논리를 관철시킬 때 그 안에서 소중화적인 중심에 가까운 존재로서 자기를 위치지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같이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환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韓国の知識人や一部の民衆の中には、いわばその植民地の遅れたしかも劣悪な環境でいるよりは、大日本帝国の市民として生きるところに希望を見出そうという人々も増えてきたと。 그러나 조선 민중에게 있어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광수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중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아야 했다. 젊은 시절 한때 민족운동 지도자로서 기대를 모았던 20대의 이광수. 그러나 일본 근대 문명의 위력 앞에
자신의 혼을 팔고만 30대. 실력 양성의 구활에 점차 현실에 대해 무기력해져 갔던 이광수. 마침내 민족주의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결정적 파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광수는 살아있다. 그것도 명예롭게 근대 사상의 선구자로 살아있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도 그는 살아있다. 일제시대의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그의 작품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의 복권은 해방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 자주적인 민주국가의 수립은 좌절됐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의 냉전을 불러들였고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굴욕의 역사는 청산되지 못했다. 이광수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히려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이어진 분단과 전쟁이 불러온 생존의 위기. 그 속에서 우리의 민족 자주의식은 다시 약화되기 시작했다. $100억 달하는 원조를 받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구조에 다시 편입되어 갔다. 일본에 이어 미국이 근대화의 모델이 됐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 정책에 따라 일본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사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일 수교. 반대의 목소리는 정권의 근대화 논리에 서서히 묻혀져 갔다. 평등과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관계의 설정.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나라의 원한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일본과 가장 비슷한 방식, 비슷한 구조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 성장만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논리가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어왔다. 한일 회담以降の歴史はいわば最も日本に対して反日的な意識を持った韓国が自分たちの未来に向けてそこから何かを獲得しなければ自分たちの将来というものは展望できない非常に、苦渋に満ちた試みをおそらく韓国はやってきたと思うんです。である意味においてはイ・ガンスは、その先駆者であ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일제하 35년, 해방 후 55년. 우리는 지난 한 세기 근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삶의 모습도 100년 전과는 현격히 달라져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나? 우리의 내면은 식민지식이 그 시절의 이광수와 얼마나 다른가? 자발적인 근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으로서 우리는 그 문화 중심,
우리가 중심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외세 논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종하면서 지식계층들은 일종의 지식 수입업자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親日派が外にいるもんじゃなくて自分の中にいる親日派、自分の中のリガンスとして捉え直すということと同じ連なる問題だと思うんですね。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 다시 돌아보는 식민지 시기 지식인 이광수, 그리고 그가 자기 분열을 겪었던 식민지 시대. 이제 우리의 굴절된 의식과 세계관을 돌아볼 때다. 식민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이광수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반면 교사다.